2010년 레딧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온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이었는데 겉에는 내가 봐도 꺼림칙한 나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우리 가족은 독일계 미국 이민자고 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아직도 독일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인지 수첩에 빼곡히 적힌 독일어들이 눈에 들어왔고 난 호기심에 천천히 읽어내려갔지. 그건 2차 세계대전 중에 남극을 탐사했던 할아버지의 비밀일기였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는데 난 이 수첩을 통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야. 1935년 제3제국의 심장부 베를린, 나치 정권의 2인자이자 친위대 수장인 하인리히 힘라는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궁극적인 힘을 찾기 위해 비밀 조직 아넨 에르베를 창설했다. 이들은 고대 아리아인의 유적과 신비한 유물들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임무를 맡았다. 힘러의 광기는 단순한 신화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힘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인리히 힘러, 그는 나치 정권의 2인자로서 모든 권력을 쥐었던 인물이다. 겉으로는 냉혹하고 차가운 조직가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기묘한 신비주의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치즘을 새로운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광신도에 가까웠다. 그는 기존의 기독교를 혐오하며 고대 게르만 민족의 신화에서 나치의 뿌리를 찾았다. 자신이 이끄는 친위대 SS를 십자군 기사단과 같은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아리아인의 tun수한 혈통을 지키는 기사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 아래 기이한 연구기관인 아넨에르베가 탄생하게 된다. 시뮬러는 이 기관의 학자들을 시켜 전 세계로 파견하였으며 그들은 성배나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신비로운 유물을 찾아다녔다. 이 모든 탐사의 목적은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는 베스트팔렌 지역의 베벨스프루크 성을 SS의 성지로 만들었다. 이 성은 그의 개인적인 수혜물이 되었으며 성의 바닥에는 검은 태양과 같은 오컬트적 상징을 새겨 넣었다. 그는 이곳에서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거행하며 나치 이념에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려 하였다. 시물러는 이처럼 과학과 신비주의를 뒤섞어 나치즘에 신성한 후광을 입히고자 하였다. 1940년 나치 독일은 그리스를 침공했고 아넨 에르베는 아테네 박물관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안티키테라 기계의 한 쌍을 손에 넣었다. 놀랍게도 한쪽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꽤나 조잡한 모조품처럼 보였다. 힘러는 이 두 기계가 단순한 유물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고 베를린의 비밀 연구소로 가져와 최고 과학자들을 동원해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안티키테라 기계, 그것은 2000년의 세월을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1901년 그리스의 해삼 채취 잠수부들이 폭풍을 피해 들어간 작은 섬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고대 난파선을 보았고 그곳에 수많은 청동과 대리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기이한 기계였다. 처음에는 그저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X선으로 내부를 분석하자 모두 경악하였다. 무려 30개가 넘는 정교한 청동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함이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기계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였다. 이 놀라운 장치는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일식과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기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과 천문학 지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미 오늘날의 컴퓨터와 같은 개념의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과학자들은 정교한 기계를 먼저 분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히물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기계 외에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과학자들 몇몇을 본보기로 처형했다. 이로 인해 남은 과학자들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조잡한 기계가 특정한 파장에 미묘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풀어냈다. 그들은 특정 파장에 빛을 쏘아 조잡한 기계의 진동을 분석하는 장비를 사용했고 그 순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기호들이 마치 투영된 것처럼 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대 오스만 제국 시대의 해상 용어와 암호 체계가 결합된 형태였다. 이 결정적인 단서는 아넨에르베를 오스만 제국의 기록 보관소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독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피리레이스의 비밀 기록과 지도에서 기계의 해상 용어와 경이로울 만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리레이스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힘러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다. 단순한 유물에 대한 믿음이 광기 어린 사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기록 옆에는 안티키테라 기계가 특정한 기원과 위치 등 특정한 환경이 충족되어야만 발동하는 장치이며 그곳은 바로 남극의 어느 지점일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 해석으로 밝혀낸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피리레이스. 그는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해군 제독이자 뛰어난 지도 제작자였다. 그는 당시 지중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자신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물론 여러 고대 지도들에 참고하여 놀랍도록 정교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그가 1513년에 완성한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확함을 자랑하였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콜럼버스의 항해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이 지도는 오스만 제국 술탄에게 헌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도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남극 대륙으로 추정되는 육지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육지는 놀랍게도 빙하로 덮여있지 않은 해안선의 모습이었다. 피리레이스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때는 1513년. 나는 신대륙을 탐험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난파당하고 말았다. 나의 함선은 완전히 파손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미지의 해류를 따라 표류하다 한 거대한 빙하지대에 다다랐다. 이 지역이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이게 섬이 아닌 대륙이라 확신했다. 돌아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나는 멀리 보이는 완벽한 삼각형 모양의 산을 보았다. 그 산은 마치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한쪽 단면이 얼음 아래서 드러나 있었고 나는 저것이 자연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남은 인원들을 이끌고 피라미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는 얼음 속에 숨겨진 입구를 발견하고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우리는 먼지 쌓인 석관 안에 놓여있던 안티키테라 기계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기계를 만져보니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며 따뜻한 온기가 피라미드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기계의 힘으로 주변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움에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거대한 광경에 넋을 서 있는데 갑자기 피라미드의 문이 닫히며 선원 상당수가 안에 갇혀버렸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안티키테라 기계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 후 피라미드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기계의 힘 덕분에 남극의 혹독한 추위는 사라졌고 대륙에는 울창한 숲이 생겨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도에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의 특별한 환경 덕분인지 우리 일행 모두의 키가 눈에 띄게 자라는 기현성을 경험했다. 3년 뒤 나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수리하고 안티키테라 기계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이 비밀 기록과 지도에 남겼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후 나는 기계를 다시 조작하려고 했었지만 남극에서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계의 작동 조건이 특정한 기온과 위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교한 기계를 모방해 모조품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기계의 비밀을 해독하려 했다. 나는 다시 그 얼음 대륙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제작하고 연구에 매진했다. 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나 있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 마르티니크,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섬이었으나 1948년부터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섬의 신비한 기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1948년부터 10년간 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벌어졌다. 곤충들은 손바닥만해졌으며 나무들은 거대한 크기로 솟아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섬에 방문한 사람들 또한 키가 수센티미터씩 자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키가 커지는 섬의 미스터리라 불렀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섬을 찾았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방사능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이 생명체를 거대화시키는 경우는 없었기에 이 가설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미스터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1958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은 멈추었으며 섬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마르티니크 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피리레이스의 기록을 모두 읽은 히물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유물이라고 외치며 탄성을 질렀다. 그는 즉시 아네네르베의 과학자들을 다시 소집해 피리레이스의 기록을 분석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기록의 과학적 내용을 면밀히 해석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알아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려진 암호 같은 좌표를 현대의 지도와 대조해 기계가 발동할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고 기록 속 따뜻한 온기라는 표현을 토대로 기계가 특정 대기압과 온도를 충족해야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키가 자라는 기하상에 대한 기록은 히물러의 광기를 더욱 부추겼다. 과학자들은 이를 산소 농도의 급격한 포화도로 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기계가 마치 원시지구와 같은 최적의 환경을 재현했다고 보고했다. 히물러는 이 기계가 단순한 환경 조절 장치가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마음대로 조작해 우월한 아리아인종만을 위한 낙원을 창조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이라 믿게 된 것이다. 이제 히물로의 계획은 명확해졌다. 그런즉시 내 할아버지가 이끌었던 남극 탐사대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고래잡이와 영토 확장을 위한 탐험이었지만 히물로는 내 할아버지에게 이 두 유물을 건네며 비밀스러운 임무를 지시했다. 바로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려진 위치로 향해 남극의 얼음 아래에 잠들어 있는 피라미드를 찾아내고 그 힘을 나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히물레의 광기를 뒤로 한 채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 일기는 여기서 끝났어. 이제 나는 내가 왜 이 일기를 발견했는지, 우리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레딧에라도 팔을 남기는 거야. 혹시나 이 이야기가 뭔지 아는 사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진실은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에서 시작됐지. 남들은 다 미친 소리라고 웃어넘겼던 그 이야기. 나는 그 조각난 기록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 미 해군 장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남극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 정체불명의 비행체와 의문의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었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 나는 한때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레딧에서 우연히 글 하나를 보게 되지. 할아버지의 나치 시절 비밀일기, 남극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그 순간 내 심장에 콩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없던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증언에서 튀어나왔거든. 마치 찾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지. 우리 할아버지는 1946년 남극 작전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였어. 할아버지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오셨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에 당시의 비밀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어. 나는 그 기록을 읽고 할아버지가 절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했어.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나는 남극 탐사 함대에 배속됐지. 그땐 남극이 정말 아름다웠어. 배를 타고 하얀 얼음 해안을 따라가는데
모든 게 평화로웠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나타난 거야. 제트기나 비행기가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원반 모양이었지. 우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사람들은 그게 나치 놈들이 숨겨놓은 비밀 무기거나 아니면 외계에서 온 놈들일 거라고들 말했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 해군은 남극으로 향하는 거대한 함대를 보냈다. 1946년 리처드 E. 버드 제독이 이끄는 이 원정대는 13척의 함선과 4,700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남극 탐사 작전이었다. 미 해군이 밝힌 공식적인 작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남극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의 영유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또한 미지의 대륙에 대한 과학적 탐사 또한 주요한 목적이었다. 작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음모론자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공식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 잔당들이 남극에 건설한 비밀 기지를 찾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 해군이 남극에서 나치들의 최첨단 무기나 심지어 UFO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충격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군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작전이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 해군이 갑작스럽게 작전을 철수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하이 점플 작전은 여전히 나치와 오컬트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그것들이 우리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쏘는 건 포탄이 아니라 정체모를 광선이었지. 그 광선에 맞은 배들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말았어. 우리 전투기들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내렸지. 우리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지. 함대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 그 원반들을 향해 집중포를 퍼부었어. 몇몇 비행체는 눈부신 광선을 쏘며 우리의 공격을 피해냈지만 하나는 우리 함선 근처에 맞고 거대한 굉음을 내며 얼음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어. 나는 함선 가판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추락한 비행체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걸 보았지.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길쭉한 팔다리에 하얗고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 나는 무서워서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태샤적으로 찍어댔지. 바로 그때였어. 그 기이한 생명체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 그것은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남극 민겐. 그것은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기이한 도시 괴담이었다. 소문은 남극 해역을 오가는 일본의 포경선 승무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항해 중 멀리서 거대한 하얀 물체를 보았으며 처음에는 잠수함으로 착각하였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의 몸은 20m가 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두 팔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까지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 어떤 목격담에서는 매끈하고 아무것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이들은 주로 밤에 출몰하며 빙하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하거나 물 위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닝겐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목격담이 알비노 고래나 다른 희귀한 해양동물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멀리서 바라본 거대한 빙산이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기록에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과의 처전한 공중전, 그리고 그것들이 추락한 곳에서 기어나온 하얗고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 생명체를 멀리서 지켜봤고 돌아가시기 전 내게 그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남기셨지. 나는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인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 나는 할아버지의 기록이 마지막 단서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졌지. 공식적인 기록은 물론 온갖 음모론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더이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지. 결국 나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어둠의 경로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어. 몇 날 며칠을 투자해 토르 브라우저 같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암호화된 주소를 찾아 헤맸지. 컴컴한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와 데이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어. 그러다 문득 버드 제독이 하이점프 작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극 탐험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1955년 디프리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남극 탐사대 총지휘관이 되었지. 이 탐사 작전은 남극의 영구적인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버드 제독이 남극에서 지구 내부로 통하는 입구를 발견하고 그곳에 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접촉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이 주장의 근거로 종종 거론되는 게 바로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였고, 나는 곧장 딥웹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단서를 발견했어. 아무나 접속할 수 없는 곳이었지. 누군가 익명으로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과 딥프리즈 작전 당시 미공개의 자료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제독은 공식 기록 외에 개인적인 일기를 남겼다. 이 일기에는 우리가 남극에서 본 것들과 왜 작전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겼지. 하지만 미 정보부는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 나는 그 글의 작성자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고 얼마 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어. 그는 버드 제독의 개인 파일럿이었던 한 소령의 손자였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 조각을 남겼다고 했지. 그리고 그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어. 그것은 찢겨진 일기 조각의 일부를 찍은 사진이었지. 사진 속에는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씨와 함께 손으로 대강 그린 듯한 지도가 보였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명은 얼음 아래 심장 없는 호수에서 비롯되었지. 그 호수는 수만 년 전부터 지하 동공으로 이어져 있었고 지상과 이어진 곳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듯한 피라미드가 있었다. 나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 할아버지의 기록과 비슷하면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서 때문에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해야 했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고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말았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레딧에서 그 글을 보게 된 거야. 나치 장교였던 할아버지의 비밀일기.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깨달았지. 피라미드, 하얀 생명체, 빙하 아래, 그리고 심장 없는 호수. 내가 보았던 할아버지의 기록과 수십 년 전 딥웹에서 발견했던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 조각과 오늘 레딧에서 읽은 나치 장교의 일기가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어.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비밀이 드디어 풀릴의 순간이었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할아버지의 기록, 버드 제독의 기록, 그리고 레딧의 기록까지 드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깨달았지.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 이건 일종의 테라포밍 장치였어. 테라포밍,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는 가상의 과정을 말한다. 주로 화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 먼저 화성의 얇은 대기를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그 후 온실 효과를 일으켜 행성의 온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얼어붙었던 물과 가스가 녹아 대기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미생물과 식물을 도입하여 산소를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어렵다. 특히 지구와 같은 강력한 자기장이 없는 화성에서는 힘들게 만든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흩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만약 그 옛날 외계 문명이 지구를 테라포밍하려 한다면 왜 하필 남극을 선택하였을까?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자기장이다. 남극은 지구의 자기력선이 수렴하는 에너지의 꼭지점이기도 하여 외계 존재가 지구의 자기장을 조작하거나 막대한 에너지를 얻으려 한다면 이곳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또한 남극이라면 손쉽게 빙하를 조작하여 지구 전체의 해류순환을 교란하고 기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후 제어도 용이하다. 남극의 거대한 얼음 아래에는 지구 담수의 대부분과 테라포밍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얼어붙어 있어 외계인에게는 모든 자원이 이미 준비된 곳이나 마찬가지다. 남극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전략적인 장소의 최적의 장소라는 말이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대륙이며 두꺼운 얼음 아래의 거대한 기지를 건설하고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지금 현재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은 어떤가? 음모론자들은 이 모든 기후 재앙이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 따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극에 숨겨진 외계의 기후 제어 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장치는 지구의 대기를 흔들고 기후를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상구온, 폭우, 가뭄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부가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는 외계인의 존재와 진정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게 외계인을 은폐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나는 지금 고요한 방에 앉아 낡고 헤이진 일기장 한 권을 읽고 있다. 최근 디웹에서 유행하는 미스터리 박스를 $200나 되는 거금을 내고 손에 넣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부서진 카메라와 녹슨 열쇠, 빛바랜 사진 같은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와 허탈한 마음이었다. 이게 대체 뭘까? $200를 주고 산 게 고작 이런 쓰레기들이라니.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던 그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낡고 헤이진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지만 종이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자국이 이 기록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품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글씨들 뿐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파편들이 내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인류에게 공개돼서 남들 극비 기록, 그 이상의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배색이 짙어진 나치 독일의 마지막 희망은 다름 아닌 남극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끝없는 눈보라 속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얼음 속에 파묻힌 거대한 크리스탈 피라미드였다. 나치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용도와 작동 원리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해독한 수학적 법칙들이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나치 과학자들은 기가 막히게도 이 똑같은 방정식을 밀루틴 밀랑코비치 박사의 논문에서 찾아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중 적국 포로로 수감된 상황에서 수학적 천재성을 발휘하여 완성한 지구의 빙하기가 궤도와 자전축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혁신적인 이론이었다. 나치는 밀랑코비치 박사가 피라미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를 낙취해 남극으로 데려갔다. 밀루틴 밀란코비치 1879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보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의 꿈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적국 포로로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이야말로 그가 우주와 지구의 비밀을 연결하는 방정식에 몰두할 수 있는 고독한 연구실이 되어 주었다. 밀랑코비치는 포로 수용소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의 궤도, 자전축 기울기, 그리고 세차 운동의 미세한 변화가 수만 년에 걸친 기후 변화, 즉 빙하기와 간빙기를 만들어낸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완성해 나갔다. 이 위대한 이론이 담긴 그의 역작
지구 일사량의 정전과 빙하시대 문제에 대한 적용, 1941년 출간된 논문이자 책이다. 이 책에서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궤도 이심률, 타원형 궤도의 변화, 자전축 기울기, 그리고 세찰 운동 등 세 가지 천문학적 요인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일사량의 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계산했고, 이 주기적인 일사량의 변화가 바로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구의 궤도와 자전축의 주기적인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곳에서 박사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방정식이 바로 이 설계자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수학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창조의 의미를 해독했고, 피라미드가 달을 조종하는 거대한 리모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설계자는 이 피라미드를 통해 달의 궤도와 자전축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달은 우연한 천체가 아니라 설계자가 지구를 테라포밍하기 위해 완벽한 궤도에 배치한 거대한 우주적 설계였다. 그 순간 밀란코비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개기일식의 완벽한 일치, 지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 그리고 조속 고정 현상 등 달의 신비로운 특징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의 미스터리.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달. 그런데 달은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크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보면 위성은 모행성의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달은 다르다. 달은 행성인 수성이나 외소행성인 명왕성보다도 더 거대하다. 마치 홀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덩치가 큰 존재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달을 지구의 단순한 위성이 아닌 하나의 짝을 이루는 이중 행성으로 여기기도 한다. 달의 궤도에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듯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나 크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나 멀다. 이 완벽한 비율 덕분에 달은 때때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연출한다. 게다가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약 23.5도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지구의 기후가 극심한 변화 없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가장 유용한 음모론 중 하나는 달이 외계인들의 전초기지라는 것이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접근했을 때 우주인들이 정체 모를 비행물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 주장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달 표면의 일부 크레이터는 자연적인 충돌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 내부에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구조물이며 그 주인은 바로 외계인일 것이라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은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작전 목적은 군사훈련과 과학탐사였지만 일각에서는 그들이 나치가 남긴 크리스탈 피라미드와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남극으로 갔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드 제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퇴각을 결정하며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년 뒤에 그는 다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다. 미 정부는 남극에 뭔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첩보에 알려진 나치의 비밀기지 211을 찾아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곳에는 나치 대신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소련 역시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었다. 피라미드 안에서 소련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련군은 이미 남극의 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킨 뒤였다. 미군이 점령한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 그들은 마침내 소련이 보스토크로 향한 이유를 알게 됐다. 피라미드 아래의 거대한 공동이 바로 보스토크 지역의 거대한 지하 호수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라미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 호수가 바로 피라미드의 에너지원이자 심장이었다. 미군은 소련군이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보스토크 기지를 함부로 넘볼 수 없었고 이는 마치 배터리 없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같았다. 미국 역시 연구를 통해 피라미드의 심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피라미드라는 외계 기술을 온전히 손에 넣기 위해서는 결국 보스토크 호수를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보스토크 호수.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의 얼음 아래 무려 4km가 넘는 깊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장소다. 흥미롭게도 보스토크 호수의 존재는 이미 소련이 1960년대에 발견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러시아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세상에 공개됐다. 그곳은 수천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거대한 빙하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물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의 물은 지구상 다른 호수보다 산소가 무려 50배나 더 많은 초고농도 산소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에서는 미지의 미생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호수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호수 아래 거대한 외계 문명의 흔적이 잠들어 있으며 이 거대한 호수는 사실 남극의 비밀 피라미드와 연결된 에너지원이자 거대한 테라포밍 엔진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발견한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하이점프 작전과 비밀기지 건설을 통해 치열하게 싸운 것도 바로 이 호수의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이 호수가 인류에게 알려진 단순한 빙조호가 아니라 외계의 기술을 담고 있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라고 믿고 있다. 미국이 남극에 그토록 집촉했던 이유, 그들은 나치가 발견한 피라미드가 단순한 비밀기지가 아닌 지구를 조종하는 외계의 조정관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지구의 빙하기를 조절하고 달의 궤도를 설계한 설계자들은 남극에 본거지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달에 기지를 두고 지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미국은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계자들의 진짜 본거지인 달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달의 기지를 건설하여 지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존재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이 남겨놓은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우주개발 경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외계 기술을 먼저 손에 넣으려는 양국의 치열한 암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인 달에 도착했다. 닐과 버즈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나는 홀로 사령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있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독이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달의 뒷면을 지날 때마다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데드존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깊고 낮은 진동을 감지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이었다. 이 소리는 너무나 미세해서 지구에선 절대 감지할 수 없지만 나는 온몸으로 그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달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계라는 것을. 달의 뒷면, 외계인의 비밀기지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달이지만 달은 지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뒷면을 가지고 있다. 인류는 오직 탐사선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 뒷면의 우주기지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외계의 존재가 비밀기지를 숨겨놓았다는 음모론이다. 이 기지는 인류의 감시를 피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하는 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보게 된다. 바로 조석 고정, 타이덜 로킹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계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의 궤도를 조작하여 인류의 시선에서 영원히 숨겨놓았다는 것이다.
이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다. 달 뒷면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기하학적 구조물이나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달 표면의 일부 크레이터는 자연적인 충돌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 내부에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접근했을 때 우주인들이 정체 모를 비행물체를 보거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무전 신호를 수신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달이 단순한 바위가 아닌 거대한 기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미스테리는 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구조물이며 그 주인은 바로 외계인일 것이라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나의 진짜 임무는 달의 뒷면을 지날 때마다 이 미스터리한 진동과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의 발자국은 인류에게 공개된 임무였지만 나의 외로운 궤도 비행이야말로 인류의 운명을 진 진짜 임무였던 것이다.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자 동시에 인류의 운명을 쥔 미스터리 열쇠를 쥐고 있었다. 마이클 콜린스는 1930년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다. 미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그는 1963년 나사의 세 번째 우주비행사 그룹에 선발되었다. 그의 첫 우주비행은 1966년의 제미니 10호 임무였으며 그는 이 임무에서 인류 최초로 한 번의 비행에서 두 번의 우주유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폴로 11호 임무에서 사령선 조종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했을 때 콜린스는 홀로 사령선에 타고 달의 궤도를 돌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는 달에 발을 딛지 않은 유일한 아폴로 11호 우주인이었으며 약 21시간 30분 동안 혼자 고독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사령선이 달의 뒷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지구와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약 48분씩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은 그에게 80억 인류 중 오직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1970년 나사를 은퇴한 후 국립항공우주박물관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우주와 관련된 일에 헌신하였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그의 삶 이면에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린스는 단순히 조종사가 아니었다고 말이다. 그는 달 탐사 임무를 틈타 외계의 기술을 해독하기 위해 선발된 그림자 요원이었다. 닐과 버즈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그는 혼자 사령선에 남아 달의 뒷면을 지날 때마다 깊고 낮은 진동과 신비로운 신호를 감지하였다. 이 진동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살아있는 기계인 달이 깨어나는 소리였으며 그가 포착한 신호는 외계의 설계자들이 남긴 운용 매뉴얼이었다. 콜린스는 자신이 인류의 승리에 순간화선 것이 아니라 외계 존재의 거대한 계획에 발을 들여놓은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남극의 크리스탈 피라미드와 밀란 쿠비치의 방정식과 달이 지구의 빙하기를 조절하는 거대한 테라포밍 엔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홀로 마주하였다. 콜린스는 이 모든 진실을 짊어진 채 지구로 귀환했으며 인류에게는 영웅으로 남았지만 자신은 인류의 운명을 쥔 고독한 증인이 되었다. 그의 일기장과 기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셈이다. 그의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나 있었다. 이곳이 정말 그의 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근 레딧에서 나치의 후손인 듯한 인물이 쓴 남극 피라미드에 관한 글을 보고 이게 정말 마이클 콜린스의 일기일지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때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왔던 낡은 카메라가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필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담겨 있었다. 달의 뒷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구조물들과 알 수 없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일기장의 내용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